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정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6월 5일 즐거운 금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선거 휴일이 있어가지고 빨리 금요일이 도래한 것 같습니다. 저도 금요일이 돌아오니까 너무너무 기분은 좋은데 시장이 보시다시피 아주 출렁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웜의 소통은 오늘 댓글 좀 오늘은 패스하고요. 왜냐면 좋은 기사들이 많아가지고요. 이 기사 읽으면서 오늘은 3,000%로 몇 번 빠질 것 같아서 오늘은 바로 신문 기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젠슨 황 삼소 즐기는 아재 직원들은 벌벌 떠는 황의 분노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왼쪽에 우리 이재용 형님, 그리고 뒤에 정인선 회장님, 그리고 큰형님, 젠선왕 형님. 이렇게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삼성역 인근의 깐부 치킨 매장에서 건배하는 모습입니다. 검은 반팔 티셔츠를 입은 젠선황이 지글거리는 불판 위에 두툼한 삼겹살을 올린다. 최태원 회장, 정의선 회장, 구광모 회장, 이해진 의장이 둘러앉아 소주잔을 부딪힌다. 저기 이해진 의장도 갔었나요? 고기 굽는 연기와 맛있는 냄새가 퍼지는 테이블 위로 덕담과 웃음이 오간다. 5일 방한하는 황 CEO가 국내 기업인들과 빚어낼 풍경이 벌써부터 재계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저렇게 될 거다는 거죠. 자, 젠선왕은 서울의 한 고깃집에서 주요 그룹 총수들과 삼겹살과 소주, 쌈소 회동을 가질 것으로 알려지면서인데 업계에서는 이를 단순한 음식 취향이 아닌 고도의 미디어 전략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난해 10월 깐부 회동처럼 열린 공간에서 서민들이 즐기는 음식을 함께 먹고 마시며 AI 생태계를 함께 만드는 파트너라는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려는 의도라는 것입니다. 이 AI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가는 파트너다라는 메시지. 자, 지금 사진은 지난 2월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의 한국식 호프집 구구치킨에서 가진 최태원 회장과의 만찬 회동에서 젠선황이 신간 슈퍼 모멘텀을 펼쳐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슈퍼 모멘텀이라는 책을 쓰셨나 보다, 그죠? 자, 여기서 SK 하이닉스 직원들과 회식하면서 파트너십을 과시했고요. 제임스 손 구구치킨 사장은 중앙일보에다가 젠선황이 손님들 술잔이 빌 때마다 직접 소맥을 따라주며 분위기를 이끌었다고 했습니다. 젠선황은 23년 9월 패밀리 레스토랑 데니스를 찾아서 15세 때 접시를 닦으며 일했던 기업과 엔비디아 창업을 논의했던 시절을 회상을 했고요. 미국 샌호제이 인근 데니스 매장에는 1조 달러 기업을 탄생시킨 부스라는 문구와 기념 액자가 걸려있다고 합니다. 데니스에서 28년째 근무 중인 직원 아놀프는 젠선황 팬들에게 여기는 성지 같은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젠선황은 소탈한 식당 마케팅은 복잡하고 어려운 AI 기업 엔비디아를 친숙한 브랜드로 바꾸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는데 황용식 세종대 교수는 GPU나 토큰 같은 전문 용어는 일반인에게는 어렵지만 삼겹살과 소주, 치킨과 맥주는 누구에게나 스며드는 언어라면서 기업 설명회나 기자회견보다 식당이 훨씬 강력한 홍보 무대가 됐다고 합니다. 야, 데니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약간 분식점 개념이잖아요. 가면 햄버거라든지 아니면 그 프렌치 프라이라든지 간단한 미국식 그런 걸 조금 싸게 먹을 수 있는 우리나라 분식점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젠선왕이 여기 사진이 있군요. NVIDIA, the booth that launched a multi-trillion dollar company.
이렇게 적혀 있네요. 자, 직원을 떨게 하는 황의 분노라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보겠습니다. 이웃집 아저씨 같은 친근한 대중적 이미지와는 달리 해당 업계에서 젠슨 황은 성과의 냉혹한 경영자로 통하고요. 그를 다룬 저서 엔비디아 젠슨 황 생각하는 기계에 따르면 기대에 못 미치는 직원들을 강하게 질책하는 이른바 황의 분노는 실리콘밸리에서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황즈 레스. 엔비디아 본사에는 셰넌스라는 바를 제외하면 헬스장 같은 복지시설이 거의 없답니다. 회사는 철저히 일하는 곳이라는 철학이 반영된 결과다. 그러게요. 저는 예전에 어떤 벤처기업에 이제 투자를 하는데 보니까 너무 옛날에 구글 있잖아요. 구글 사무실에 보면 뭐 파라솔처럼 만들어 놓고 밑에는 모래도 깔아 놓고 어떤 직원이 마치 자기 사무실 공간을 그렇게 해변처럼 만들어 놓고 일하는 모습이라든지 되게 직원 복지에 신경을 써. 직원 복지에 신경 쓰는 거 뭐 먹을 거 다 얼마든지 와서 간식거리 먹을 수 있게끔 해놓는다든지 뭐 직원 식당이라든지 이런 건 다 괜찮은데 그런 사무실 자체도 뭐 자유롭게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게 또 재택근무잖아요. 원래는 자기 사무실을 그렇게 편안하게 꾸미다가 나중에는 아예 그냥 뭐 어떻게든 뭐 일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거의 뭐 오피스 개념이 없어지고 거의 뭐 재택이라든지 스타벅스 가서 일 많이 하죠. 근데 한편으로는 스타벅스 같은데 우리가 공부를 해봐도 공부가 잘 되는 장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스벅 같은 데 가서 일을 하면 일이 잘 됩니다. 희한하게 일이 잘 돼요. 저도 예전에 이 책을 집필할 때마다 딱 마음 잡고 스타벅스 가서 한 10시부터 저녁 9시 문 닫을 때까지 스벅에서 그냥 진상 고객이죠. 커피 한 잔 딱 시켜놓고 그 다음부터 점심 먹으러 갈 때도 그대로 자리에 책이랑 그대로 놔놓고 푸다닥 나가서 아무리 빨리 먹고 와도 한 40분 걸리는데 그렇게 일하는 공간에 대한 자유 그런 걸 하는데 그게 제가 투자한 벤처회사가 아직까지 돈을 제대로 못 벌고 한국에서 벤처 기업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그런데 완전히 무슨 구글 사무소처럼 꾸며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구글 같은 세계적인 기업이 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플랫폼이 굳혀져 있으면 그때부터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 똑같은 벤처 기업처럼 보이지만 미국의 구글, 페이스북하고 우리나라의 진짜 벤처 기업하고는 완전히 급이 다른 거잖아요. 급이. 그런데 그런 흉내를 내는 거, 그런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멋부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결국은 그 회사가 한 몇 년 동안 그 이후로 한 3년에서 5년 내내 성과가 안 좋아가지고 결국은 조그만 사무실로 다시 옮겨가고 그 조그만 사무실로 옮겨갔을 때 모습을 딱 보고는 이제 약간 헝그리 정신이 다시 돌아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저는 약간은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무엇보다도 신경 쓰는 게 직원들이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곳이 직장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화목한 직장 가면 늘 화목한 분위기를 유지하는 게 저는 제 일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열심히 즐겁게 일하자는 거죠. 일 자체가 즐겁지 않으면 그거는 본인 적성에 맞지 않는 거예요. 본인 적성에 맞지 않거나 열심히 안 하든가 적성에 맞는데 뭔가 일이 싫어지면 그거는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고 열심히 하는데 일이 행복하지 않다. 그건 적성에 안 맞아서 그런 거거든. 자, 그래서 본인이 일단 선택을 했으면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 회사는 항상 사람 무슨 스트레스 받지 않게끔 그렇게 화목한 분위기를 연출해 놓고 있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규칙, 그죠? 이런 게 필요한데,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인턴십을 했다. 제가 덴버에서 유학을 할 때 여름에 서머 인턴을 그 펀드 평가 회사가 있거든요. 리퍼 어널리티컬 서비스라고 하는 그 펀드 평가, 뭐 로이터라든지 펀드 평가 회사들, 요즘은 이 합병이 돼가지고 회사가 이름이 없어졌는데, 그 회사 딱 출근하는데 무슨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예요. 그 가이드라인을 딱 주는데 일단 청바지 안 되고, 베이스볼 캡, 야구 모자 쓰고 오는 거 안 되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 종교나 정치 얘기 하면 안 되고, 그죠? 그리고 또 하나가 저한테 오전 오후 브레이크 타임을 정하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시간에 15분 브레이크 타임을 정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회사는 그냥 본인이 뭐 담배 피고 싶을 때 쑥 나가서 담배 피고 오고 뭐 그러잖아요, 보면. 근데 브레이크 타임을 정하라고. 그래서 10시부터 10시 15분, 그리고 오후에는 뭐 2시부터 2시 15분 그렇게 정했는데, 야, 일을 시작을 해보니까 왜 미국 기업이 생산성이 높은지 알겠더라고요. 보통 우리는 뭐 개인적인 전화도 많이 하고, 신문 그때 당시에 그 90년도에 보면 그 회사 책상에서 그냥 신문 쓱쓱 보고 있고, 저녁에 늦게까지 퇴근은 하는데 보면 일이 아주 타이트하게 일을 안 하잖아요, 보면. 그리고 나가서 뭐 담배 피고 오고, 담배를 아주 자주 피는 분들은 1시간마다 나가잖아요. 1시간마다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 일하는 걸 보면서 와, 진짜 열심히 일하구나. 미국이 사람들이 보면 되게 워라밸을 많이 중요시하면서 조깅도 많이 하고, 그죠? 그게 자기 개인적인 걸 많이 챙기는 것 같은데, 일을 할 때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일을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앨런 머스크나 젠슨 왕 같은 그 일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생각하는 회사의 직장 모습은 아마 딱 그런 모습일 겁니다. 회사는 철저하게, 회사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젠슨 왕이 직원들을 엄청 챙긴다 했잖아요. 신입 직원들까지도 그렇게 챙기는 거. 그래서 인간적으로 챙길 건 챙기지만 회사 분위기 자체는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네, 그래서 요즘 너무 이제 저희도 보면 회사 여의도에 보면 옛날에는 은행이 가장 부수 지역에 있는데 요즘은 이제 은행도 보면, 그죠? 그 회사 티인지 모르겠지만 다 그냥 편안하게 입고 다니잖아요. 근데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나 얘네들하고 미팅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그 한여름에, 한국 한여름 7월 달에 제가 KTV 다닐 때 미팅을 한번 하는데, 그 한여름에 하얀 와이셔츠 여기 팔까지 오는 거에다가 검정색 딱 양복 입고, 그리고 넥타이 딱 매고, 그러고 미팅하러 들어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정말 90년대 2000년 초였군요. 그때 2000년 초에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라면 그 한국의 조그만 운용사, 정말 이렇게 좀 코딱지만한 회사에 방문하는 그런 느낌일 수도 있는데, 그 정도로 격식을 딱 차려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제 미국 기업이나 이래 미국 사람들 보면 되게 리버럴해 보이잖아요. 리버럴해 보이는데 실제로 그 상위 그룹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일하는 모습은 굉장히 컨저버티브, 보수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즈니스 미팅 할 때도 그거 조심해야 되거든요. 미국은 뭐 얘기할 때도 보통 뭐 대학교에서나 이런 토론할 때 보면 발 위에, 책상 위에 떡 올려놓고, 저는 당연히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그 대학원 졸업하면서 저도 이제 페드, 미국 중앙 연방준비원회, 그때 페드 세인트루이스에 어플라이 한 것 같은데요.
근데 세인트루이스인가 어딘가 하여튼 브랜치가 덴버에도 있었어요. 그게 12개 디스트릭트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에 서류 통과하고 두 번째 실무자 면접도 통과했는데 세 번째 그 임원 면접에서 제가 너무 편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인터뷰를 하면서 그중에 제가 딱 이거 실수했다 딱 느낌을 받았던 게 뭐 얘기하다가 you guys라는 제가 표현을 제가 썼어요. 근데 그쪽은 서로 상사 간에도 보면 yes sir 하면서 엄청 직장이 군대 문화처럼 더 심하죠. 뭐 여차하면 바로 you're fired 하면서 잘라버리니까. 근데 면접 보면서 너무 편하게 제가 다리 꼬고 뭐 얘기 대답하다가 you guys 하면서 근데 딱 느낌이 이거 말 실수했네 생각이 들었었는데 결국 마지막 면접에서 통과를 못해요. 그때 하나의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제가 그 질문을 했었어요. Federal Reserve Bank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페더럴이라고 들어가는 게 다 정부 조직이잖아요. FRB나 뿐만 아니라 FBI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니 그 정부 기관에서 뭐 나같이 외국인도 뽑냐? 저는 그때 뭐 영주권 뭐 시민권 아무것도 아닌 그냥 유학생이었으니까요. 했더니 거기 딱 임원이 백인인 아주 한 50대 중후반 정도 보이는 아주 젠틀맨이셨는데 그분도 면접 나올 때 딱 구두 위에다가 아주 포멀한 양복 딱 입고 면접 나오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그러는 게 뭐 질문 없냐 해서 그 질문을 했더니 우리는 government organization이 아니다. 우리는 정부 조직이 아니다. 딱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로 뭐 논란이 많잖아요. 보면 화폐 전쟁이나 이런 데 보면 이 로스차일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건 제국 쭉 내려오면서 페드의 정체가 뭐냐 뭐 이런 부분에 논란이 많은데 거기 임원이 딱 했던 얘기가 We are not a government organization이라고 딱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페드에 관한 여러 가지 음모론도 있지만 그 half and half 반반 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정도 이 로스차일드 이런 개념으로 절반을 해석을 해보면 실제 그 음모론처럼 다 움직여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고 100%다 화폐 전쟁에 나오는 얘기가 다 100% 맞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거기서 나온 얘기가 실제 팩트인 게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더라 얘기입니다. 이거 오늘 요 기사 읽으면서 이런 얘기가 아무래도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몸의 소통을 스킵하고 나왔는데 너무 멀리 갔네요. 젠슨 황의 이 철작이 일하는 곳 이 얘기하다가 제가 인턴을 했고 또 제가 지원을 했던 그 연방준비위원회의 면접 에피소드 이런 것까지 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미국 가서도 어쨌든 이 결론이 미국 가서도 어떤 자리에서도 편하게 프라이빗한 자리에서는 편하게 해도 되지만 비즈니스 미팅이나 비즈니스 자리에서는 철저하게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아마 지금 이 웜의 신박을 들으시는 미국에 계신 분들이나 유럽이나 해외 저희 동포분들 많으시잖아요. 그죠? 주재원분들 아마 제 얘기에 꽤 많이 동의하실 겁니다. 아마 그런 에피소드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 이 기사를 읽어보면요. 이 경쟁사에도 가차 없는데 99년 엔비디아가 상장한 다음 날에도 젠슨 황은 축하 파티는커녕 직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경쟁사들을 지목하면서 ATI의 시장 점유율을 빼앗고 S3 그래픽스를 견제해야 한다고 독려했고요. 이 같은 엄격함은 파트너 사이도 예외가 아니었는데 2024년에 삼성전자가 고대역 메모리 이 HBM 납품의 난항을 겪고 있을 때 삼성전자는 아직 어떤 인증 테스트에도 실패한 적이 없지만 HBM 제품은 더 많은 엔지니어링 작업이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보완을 촉구했습니다.
정형곤 대경제정책연구원은 젠슨 황의 소탈한 이미지에 취해서는 안 된다며 국내 기업들도 피지컬 AI와 AI 플랫폼 분야까지 역할을 넓히고 구체적인 협력 성과를 얻어야 한다고 주문을 했습니다. 젠슨 황의 방한 일정이 이렇게 쭉 나오네요. 7일에는 김택진 NC 대표와도 회동이 있고요. 부산 베어스 홈 경기 시구도 하시네요. 그리고 8일에 출국하는데 업스테이지, 노타, 베슬 AI 등과 비공개 간담회도 하고 서울대 AI 연구원 로보틱스 연구소도 방문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LG 트윈타워에도 오시고 현대차 그룹 양재 사옥, 네이버 사옥 또 방문하시네요. 응? 유퀴즈 언더블락 녹화도 하신다고 합니다. 이야. 요 LG 트윈타워가 바로 요 앞에 있는데 우리 젠슨 황 형님은 꼭 한번 만나 뵙고 싶기는 하네요. 게임 수장들과 만나는 이유가 게임과 AI 관련 협력을 모색할 예정이고 NC는 지난해 엔비디아가 한국에서 개최한 지포스 게이머 페스티벌에서 아이언2 등 신작 게임을 선보이는 등 오랜 기간 협업 관계이고 크래프톤은 엔비디아와 함께 게임 AI 캐릭터를 선보이는 등 엔비디아 기술을 적극 활용 중이라고 합니다. 하긴 지금의 GPU가 원래는 이 게임용 그래픽 카드였었잖아요. 지포스 하면서 다 게임 전용 그 컴퓨터나 PC에는 반드시 이 엔비디아의 GPU가 필요했었는데 우리나라 게임사랑 그동안에 훨씬 더 먼저 친했겠었네요 보니까. 그리고 신라 호텔에서 국내 스타트업 대표 30여 명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요. LLM 개발사인 트릴리언 랩스와 업스테이지를 비롯해서 A로봇, 엔닷라이트, 마키나락스, 노타 AI, 베슬 AI 등도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들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피지컬 AI 밸류 체인에 속하는데 업계에서는 젠슨 황이 아직 뚜렷한 강자가 없는 이 피지컬 AI를 차세대 격전지로 낙점을 하고 로보틱스 생태계 확장에 초점을 맞췄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엔비디아가 자사의 로보틱스 플랫폼 아이작과 한국의 로봇 제조 역량을 결합해서 중국의 로봇 굴기에 대항하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고 현재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에서 네이버와 손잡고 아시아 거점을 확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면서 최근에 네이버가 그죠? 한번 저 정도 이렇게 강한 상승을 보이는 게 작년에도 근데 작년에 그때 우리나라 소버닛 AI 뭐 이런저런 얘기 나오면서 한번 확 올랐을 때 그때는 구체적으로 그래서 뭐 어떻게 할 건데 좀 그런 게 없었고 새로운 정부의 네이버에 뭐 하정우 CEO가 뭐 들어갔다 뭐 이런 걸로 주가가 올랐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밀렸는데 이번에는 엔비디아가 하고 구체적인 뭔가를 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니까 이번 상승이 조금 의미가 있는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그 52주 신고가 내고 컵이더 핸들 모양 만들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는지 계속 좀 지켜볼 생각입니다. 두 번째 기사입니다. 박철환의 마켓나우 토큰 불안증 AI 시대의 통제 비용. 실리콘밸리의 홈파티 풍경이 달라졌고요. 개발자들은 스마트폰을 내려놓지 못한 채 SNS나 주가가 아니라 상시 작동하는 이 AI 에이전트의 작업 상태를 확인하는데 벤처 투자자 니쿤지 코타리는 이를 토큰 불안증, 토큰 앵자이어티라고 불렀네요. 토큰은 AI의 연산 단위인데 AI가 쉬지 않고 일하는 동안 인간은 불안에 떤다. 토큰에는 비용 문제도 있다. AI가 토큰을 많이 쓸수록 지출이 늘어나고요. 그러나 토큰 문제의 핵심은 인간이 AI를 통제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배경은 바이브 코딩 열풍인데 개발자가 코드를 직접 쓰는 대신 자연어로 원하는 결과만 설명하면 LLM이 구현을 막고 화면에는 식탁 위의 요리처럼 완성된 결과만 보일 뿐 주방 내부에서 일어나는 모델 호출과 디버깅의 복잡한
반복은 가려진다고 합니다. 과정이 투명할수록 보이지 않는 비용은 뒤에서 빠르게 누적이 된다고 하네요. 프로토타입 단계에서는 이것이 혁신처럼 보이지만 실제 운영에 들어가면 대가를 치러야 하고요. AI가 만든 코드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작은 오류조차 수정하기 어렵게 됩니다. 사용자는 개발자라기보다 관리자에 가까워지고 맥락을 설명하고 결과를 검증하고 오류를 감시하느라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합니다. 바이브 코드가 남기는 기술적 부채와 유지보수 비용을 고려하면 장기적인 통제 비용은 눈에 보이는 AI 서버 비용을 가볍게 뛰어넘는다. 물리 세계를 다루는 피지컬 AI에서도 본질은 같은데 인간이 물리적 시공간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개입할 수 없기에 자율주행 같은 시스템은 수십 밀리초 안에 완벽한 결정을 내려야 하고 경쟁력은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있지 않다. 최소한의 연산으로도 인간이 안심할 수 있는 이 신뢰성을 확보하는 능력에 있다. 이 점에서 앞으로 AI의 경쟁은 단순한 이 모델 성능 싸움이 아니고 더 많은 토큰을 소비하는 비대진 시스템보다는 더 적은 토큰으로 더 높은 신뢰성을 달성하는 시스템이 이기게 되는데 핵심은 연산량이 아니라 의미 있는 밀도이다. 결국 토큰 불안정의 실체는 연산 비용이 아닌 통제 비용에 대한 공포이고 AI가 어떤 조건에서 멈춰야 하는지 어느 단계부터 인간의 검증을 거쳐야 하는지 잘 정의되지 않은 자동화는 새로운 형태의 낭비를 만들 뿐이다. 주말 저녁에도 에이전트의 진행률을 확인하고 있다면 자신에게 물어야 하는데 지금 나는 생산성을 높이고 있는가? 아니면 통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가? 불안해야 할 것은 AI가 멈추는 순간이 아니고 인간이 통제권을 잃은 채 루프만 계속 돌고 있는 바로 그 순간이다. 이 기술의 발전은 다 그거죠. 생산성이죠. 이 볼륨을 키우는 게 아니고 볼륨을 키우고 스케일업을 하는 이유는 그 고정비 커버가 이 매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죠. 고정비 커버하는 비율이 낮아지면서 소위 말해서 영업 레버리지가 나다 보니까 그래서 스케일업 하는 건데 스케일업 했는데 계속 그에 비례해서 고정비가 계속 같이 올라간다. 그러면 스케일업을 할 필요가 없죠. 결국 이제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아니면 통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가. 불안해야 할 것은 AI가 멈추는 게 아니라 이 통제권을 잃은 채 인간이 통제권을 잃은 채 루프만 계속 돌고 있는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 기사는 박수련의 시시각각 누가 개미의 탐욕을 부추기는가. 제목이 아주 재밌는데 어떤 내용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AI 황제 젠선황의 방한 소식에 지난 일주일간 한국 주식시장은 심하게 출렁이었고 젠선황과 회담할 계획이 공개된 기업들 주가가 폭등해 상한가 신고가를 기록을 쓰더니 하루 이틀 만에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서 하락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압권은 황 CEO가 잠실 야구장에서 두산 유니폼을 입고 시구한다는 소문 하나로 두산그룹 상장사 주가가 일제히 급등한 대목인데 정작 시구 계획이 발표된 4일에는 하락했습니다. 그간 AI 붐에 꿈쩍 않던 LG전자, 네이버 주가도 젠선 황과의 삼겹살 회동 소식 하나로 치솟았고 젠선 황과의 만남 이꼴 AI 수혜주라는 내러티브에 빠진 개인 투자자들, 그런 개미들을 노리는 단타족이 뒤엉켜서 만든 변동성이었다. 그 며칠간의 시장을 지배한 건 AI에 대한 기대라기보다는 돈을 향한 탐욕이었다. 엔비디아와 함께 기업 가치가 급등한 삼전 닉스 보유국이니 이 정도 과열은 감당해야 하는 걸까?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 증시도 비슷하지 않냐고? 글쎄다. 누군가에겐 단기 차익이 수시로 가능한 도파민 시장이겠으나 개인 투자자 특히 빚내서 투자하는 비투 개미들에게는 지옥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정부가 이 물장에 기름을 더 부었다.
지난달 말 단일 종목 이익률 2배 추종 ETF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출시가 됐고 홍콩 증시의 유사 ETF로 자본이 빠져나가는 걸 막겠다고 정부가 허용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반도체 투자 쏠림은 더 심해졌고 하루에도 손바뀜이 2번 이상 일어나는 이들 ETF 때문에 코스피의 변동성도 더 심해졌다. 이게 정말 개미들에게 기회의 시장인가? 한국 개미들의 투자 열기는 반도체 호황만으로는 다 설명되지 않는데 1년 전 이재명 정부 출범 때부터 부동산에 묶인 돈을 증시로 끌어오겠다고 한 여권의 2연속 상법 개정과 부동산 대출 규제의 역할이 컸고 게다가 개미들의 믿음대로 국민연금은 리밸런싱을 미루고 국내 투자 비중을 늘리기로 했고요. 행여 개미들의 투자 심리를 꺾을까 우려해서인지 정부는 주식거래 차익에 대한 과세를 재검토할 의지도 없어 보인다. 근로소득의 가치는 점점 더 초라해지고 있건만 진보를 자처하는 정권의 과세 형평 기준은 이렇게나 선택적이다. 정부의 촘촘한 설계 위에서 코스피는 이제 9천을 바라본다. 그러나 행복한 이들은 소수다. 돈을 벌었든 못 벌었든 대다수 개미는 불안에 찌들어선다. 삼전 닉스에 지나치게 쏠린 코스피, 역대 최대 규모의 주식 비투와 공매도 등 미젠 탐욕이 과열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는 신호가 즐비하다. 그런데 대통령은 반도체 빼면 코스피는 4,100이라는 증권사의 분석 보고서를 전한 기사를 두고 반도체를 빼도 4,100이나 된다고 해야 한다며 자신의 X 계정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현 시장의 불균형을 분석한 보고서일 뿐인데 그조차 듣기 싫다는 말인가. 이번은 다를 것이라는 시장의 낙관주의에 조금이라도 균열을 낼 만한 신호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시장의 반론이 허락되지 않는 순간 모두 다 함께 탐욕의 다음 단계로 빨려 들어갈 수 있다는 데 있다. 17세기 튤립 버블부터 1929년 대공황, 2000년 닷컴 버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까지 탐욕이 절정에 이른 이후 시장에는 언제나 공포가 찾아왔다. 과거를 잊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 우리가 지금 버블 사이클 어디쯤 서 있는지 모르겠다면 지나친 낙관도 비관도 금물이다. 정부는 조용히 거품 요소를 점검하고 금융 약자를 챙겨야 한다. 경제의 혈액과도 같은 신뢰가 사라지는 방식은 서서히 그러다 갑자기 찾아오고 언젠가 버블이 터진다며 개미들이야말로 가장 오랫동안 가장 극심하게 고통을 겪어야 할 이들이기 때문이다. 개미의 탐욕을 부추기는가에서 최근 이제 정부의 주식시장 5천 이런 부분이 또 어느 정도 국민연금에 대한 전략적 주식 편입비, 국내 주식 편입에 대한 상향 조정 등등 국내 증시 부양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었죠. 그런데 저는 일단 국내 증시가 건전화되고 선진국화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때까지 제가 금투세보다는 상법 개정부터 먼저 하고 건전하게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또 새로운 실적 모멘텀이나 어떤 새로운 테마가 불거하면 또 새로운 종목들이 올라가고 하는데 일단 뒤통수 맞을 걱정은 이제 안 해도 되는 시장이 된다면 그 시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주식으로 정말 돈 벌기 좋은 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금투세 또 걷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저는 이 정부의 노력은 일단은 우리가 그래도 그 부분은 잘했다.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단지 지난번 이제 코스닥 3,000이었나요? 그거는 제가 밸류에이션이 그게 안 나오기 때문에 코스피 5,000은 충분히 갈 수 있는 가도 괜찮은, 왜냐하면 너무 저평가돼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익도 나니까 거기다가 이익까지 붙으니까 거의 9,000까지 온 거잖아요. 코스닥 3,000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했더니 또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었다라는 얘기도 듣긴 했었고
그래서 이 박 기자님이 어떤 걸 우려하시는지는 알긴 알겠는데요. 일단 긍정적이면은 정부의 증시를 건전화시키는 노력, 이거는 저는 좀 지속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요 2배짜리 있잖아요. 요 부분은 제가 이 2배짜리 이거는 여기 박 부장님인가요? 누군가요? 부장님? 기업 연구 부장님이시네. 이 박 부장님 말씀대로 제가 미국 코르 같은 거 3배짜리, 미국에 지금 3배짜리 많잖아요. 반도체 3배짜리, 테슬라 3배짜리. 근데 그거는 결국은 단기적으로 버는 데 돼도 장기적으로는 무조건 돈 잃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아니 그 귀에 본인의 자유 아닌가? 뭐 미국 가서 3배짜리를 해서 터지든 벌든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해외 불법 도박 이런 거 못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국내도 마찬가지로 그 태백 탄광에 대한 지역 발전 차원에서 거기다가 카지노를 허용해 주지. 지금 이 대도시에서 외국인이 아니면 카지노 못 하잖아요. 왜냐하면 일 안 하고 카지노에 도박 중독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정부가 못하게 막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3배짜리 같은 거 저는 허용해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중국 정부가 무슨 그 뭐 코인이다 이런 거 못하게 딱 막는 것처럼 그게 해외 나가서 우리 서학개미 분들이 3배짜리 그거는 그냥 도박하는 거예요. 봐봐 이번에 속설 해가지고 그래도 나 벌었잖아. 근데 틀렸을 때 지난번에 30년짜리 3배짜리 이런 거 헤어나지를 못해요. 다시 30년 국제금리가 떨어져도 헤어나지 못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게 장기적으로 하면 돈을 잃게 되는 거나 카지노 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잖아요. 온라인 도박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는 우리 서학개미 분들이 해외는 2배짜리 있고 3배짜리 있어서 자본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증시에다가 이런 도박 상품 같은 거를 만들어서 돈이 안 빠져나가게 해야 된다? 아니죠. 그건 아니잖아요. 해외 불법 도박하러 간다고 해서 국내에다가 여기 서울에서 편하게 도박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금융당국이 그런 논리로 해외로 어차피 빠져나가니까 국내에도 허용해 줘야 된다. 증권사나 운용사 입장에서는 좋죠. 이 ETF를 만드는 운용사 입장에서는 카지노가 되는 거거든요. 들어와서 하든 뭐 2배짜리 3배짜리로 떨어지는 거에 배팅을 하든 올라가는 거에 배팅하든 결국은 그 양쪽이 다 돈을 잃게 돼 있어요. 서로 돈을 뭐 제로섬 게임처럼 뭐 벌었다가 터졌다가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다 돈 잃게 돼 있어요. 근데 증권사나 운용사는 그 ETF를 만드는 운용사는 돈 잃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 AUM만큼 거기다가 0.7%도 0.4%도 운용 보수를 떼먹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거는 해외 우리 다 뭐 키움증권이든 삼성증권이든 매매를 3배짜리를 해외에 3배짜리를 못하게 막아야 되는 겁니다. 못하게. 그래서 뭐 3배짜리는 절대 만들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뭐 계속 하고 있고요. 2배짜리 정도는 이 금융교육을 통해서 2배짜리는 짧은 기간에 하라고 했잖아요. 짧은 기간에. 긴 기간에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짧은 기간에. 근데 솔직히 2배짜리 같은 경우에도 저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도 그 시장은 어느 정도 투기적 거래자가 들어와야 유동성이 생기는 거니까 2배짜리까지는 허용해 주더라도 3배짜리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빨리 지금이라도 저는 서학개미 분들이 해외 3배짜리 하는 거는 그게 주문이 안 들어가도록 증권사에 지침을 보내서 막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세배짜리를 지금 하고 계시는 저희 아들도 세배짜리 합니다. 하긴 하는데 그래서 20대들이 보면 수익률이 안 좋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투기적인 매매를 아직 선수가 아닌데 투기적인 매매를 하니까 자, 화폐 소생술 안 통했다. 충격의 환율 1,540원. 원달러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540원을 넘어섰고 외환당국의 구두 개입도 소용이 없었는데 중동전쟁 장기화와 외국인 주식 매도에 미국의 관세 위험까지 겹친 탓이다. 환율이 1,600원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기 시작했다. 이 1,600원 간다는 얘기는 늘 나옵니다. 그죠? 1,530원을 넘긴 거는 금융위기 때 2008년에서 2009년 요때 2009년 3월 이후 17년 3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그때 리만 브라더스가 2008년 9월 15일인가 망하고 우리 시장은 10월에 바닥을 쳤거든요. 10월 말에 저때 890인가 바닥을 딱 쳤었는데 미국 시장은 2009년 3월에 저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은 더 빠지면서 그러면서 환율의 고점은 그때 당시에 1,560원 정도까지 아마 갔을 거예요. 2009년 3월 달에. 자, 최근 이제 환율 차트이고요. 자, 구현철 부총리는 정부 청사에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와 이혁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직접 대응에 나섰는데 구 부총리는 대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불안 심리가 퍼지지 않도록 높은 경계감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과도한 쏠림 현상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총리의 구두 개입도 딱히 효과가 없었고요. 환율은 야간 거래 시작 후인 오후 5시를 넘어서 1,540원까지 돌파했고요. 역시 2009년 이후 처음입니다. 익명을 요청한 외환시장 관계자는 이날 외환당국의 소규모 시장 개입, 이게 스무딩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소규모 시장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도 환율이 오히려 올랐다고 설명을 했고요. 이번 환율 급등세의 직접적인 계기는 호르무즈 리스크인데 이란이 쿠웨이트 공항을 공격했고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이란 캐슈섬을 타격을 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달러 인덱스도 99.5선까지 오르는 등 달러 강세가 원화 약세 압력을 키웠고요. 여기에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이 한국에다가 12.5%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원화 약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물론 1,500원대 환율 장기화는 중동과 미국 변수만으로 설명되지 않고요. 반도체 수출 호조로 경상수지 흑자는 지금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지만 벌어들인 달러가 국내 외환시장에 충분히 머물지 않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습니다. 한은은 최근 보고서에서 과거에는 경상수지 흑자가 원화 절상으로 이어졌지만 최근에는 민간의 해외자산 선호 확대와 자본 유출이 경상수지 흑자와 원화 절하를 동시에 유발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외국인의 대규모 주식 매도도 환율 상승의 또 다른 축인데 올해 들어와서 지금 외국인 투자자 주식 순매도 금액이요 116조 정도 됩니다. 이날도 외국인은 한 7조 정도 순매도를 했고요. 외국인은 19거래일 연속 팔자를 이어가면서 역대 10번째로 긴 순매도 행진을 기록을 했는데 국내 주가 급등에 한국 자산 비중이 커지자 이를 줄이기 위한 리밸런싱과 차익 실현을 위한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가 이어지는 중입니다. 자, 정부의 개입은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환율이 1,500원대까지 오르자 외환당국은 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와프 등 시장 안정화 조치에 나섰고요. 지난달 말에 외환 보유액이 한 4,270억 정도 되네요. 70억 달러. 한 달 전보다 8억 8천만 달러 감소를 한 이유이고 특정 환율대를 방어한다는 신호를 주며 시장이 오히려 외환당국을 시험할 가능성이 있어서
더 적극적인 개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환율 진정을 위해 도입한 국내 주식 복귀 계좌 이 리아 역시 효과가 미미하고요. 양도소득세 면제를 내세워서 해외 주식 투자 수요를 국내로 돌리려는 의도였지만 가입 잔액이 2조 5천억 원을 돌파했음에도 환율 흐름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더 큰 틀에서 정부는 한미 통화 수합도 타진하고 있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고요. 단기 제어 수단은 한계가 있고 시장의 심리를 돌려놓을 만한 깜짝 카드 역시 찾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양준석 카톨릭대 교수는 시장 개입으로 외환 보유액이 줄어들면 시장 불안감이 커지고 오히려 외환 위기를 걱정하는 심리가 생기면서 환율이 더 오를 수도 있다면서 환율이 1,500원 아래로 내려가려면 중동 전쟁의 종식이나 그에 준하는 큰 충격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환율이 1,500원대에서 높은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는데 박형준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쓸 수 있는 정책 수단이 거의 소진됐고 난국을 타개할 창의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하반기 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과 물가 부담이 겹치면 환율 1,600원 수준까지도 열어놔야 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환율 상승을 외화 유동성 측면에서만 보면 금융위기 위험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환율은 가격 변수이기 때문에 높은 수준이 이어지는 것 자체가 문제라면서 전쟁이 끝나더라도 국내 투자 여건과 정치적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면 환율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환율이 높잖아요. 어제 차트 띄워놓고 한번 보여드렸죠. 환율이 높으면 수출 기업들은 계속 떼돈이에요. 저희야 어차피 우리는 기업에 투자하잖아요. 그러면 이 고환율로 수혜를 받는 기업을 투자하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환율로 일반 경제 방송이나 이런 데서는 환율을 가지고 계속 우리나라가 큰 위기 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조회수도 많이 나오니까 계속 위기로는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 국가부도 사태가 있었던 IMF 때 그때는 우리가 자본이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이렇게 큰 돈을 벌고 있는데 전자, 닉스 합쳐서 700조 벌고 내년에 1,000조 번다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환율이 계속 고공행진하잖아요. 그러면 주식시장이 절대 크게 빠질 수는 없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머스크 꿈 산다면 2,700조, 리스크도 감안때는 1,200조다. 스페이스X가 사상 최대 수준 IPO 목표 기업 가치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적정 몸값을 둘러싼 시장의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자, 스페이스X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다가 공모가를 주당 135달러로 제시한 서류를 제출했고요. 통상 기업이 공모가 희망 범위를 먼저 제시한 후에 수요 예측 뒤에 공모가를 고정하는 것과는 달리 기업이 아예 고정 가격을 먼저 제시를 했네요. 자, 4일 투자 설명회 이 로드쇼를 시작해서 11월 공모가를 확정하고 10일 나스닥에 상장할 예정인데 이대로 공모가가 만약에 확정이 되면요. 555만 6천 주를 주당 135달러에 매각해 기업 가치는 약 1조 7,700억 달러 2,700조 정도가 될 전망입니다. 종전 최대였던 알리바바들 3배 이상 웃도는 규모이고요. 잠깐만요. 여기서 지금 보시면 언제 거래가 되냐면 11일 날 공모가 확정하고 12일 나스닥에 상장한단 말이죠. 아니 근데 11일 날 공모가 확정하고 이 상장 전에 공모 주식에 대한 돈을 언제 받죠? 11일 공모가 확정하면서 돈 넣어라 이러는가 보네요. 돈 넣고 그 다음날 바로 상장인가요? 그러면 돈을 넣으려면 11일 날 돈을 넣으려면 일단 다음 주 이번
미국은 D 플러스 1일 결제잖아요. 6월 11일. 6월 11일이 다음 주 목요일이네요. 우리나라 선물 옵션 통신만기네. 일단 미국 시장 9일하고 10일. 다음 주 화수 미국 시장 약간 흔들릴 가능성이 좀 있겠네요. 이 공모 자금을 마련할. 스타링크 매출이 1년 새에 50% 늘었음에도 지난해 약 49억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한 점을 고려한 수치인데, 니콜라스 바로 위에 거를 안 읽었네요. 다만 기업 가치를 둘러싼 의견이 있는데, 모닝스타는 스페이스X의 적정 가치를 목표 시가총액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한 1200조로 산정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이 모닝스타도 펀드 평가회사. 니콜라스 오웬스 애널리스트는 현재 가격은 과대평가됐다면서 주가가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됐을 때 진입하는 것이 장기 투자자에게 안전하다고 평가를 했고요. 일론 머스크의 행보에 따라 주가가 영향을 받는 지배 구조도 변수인데, 머스크는 상장 후에도 약 82%의 의결권을 쥐어서 이사회를 사실상 단독으로 좌우합니다. 한상원 토스증권 애널리스트는 머스크를 중심으로 한 기업 생태계는 단일 인물의 비전과 신뢰를 중심으로 구축된 이례적인 생태계로 강력한 실행력과 혁신이 강점이지만, 머스크 부재 시에는 혼선과 전략 공백 리스크도 있다고 지적을 했고요. 상장을 앞두고 시너지를 노리고 합병한 기업들이 오히려 밑빠진 독이라는 평가도 나오는데, 소셜미디어 X와 AI 모델 그록을 만드는 XAI가 그런데, X는 머스크 인수 전인 21년에 약 51억 달러였던 매출이 25년에는 25억에서 35억 달러 수준으로 40% 넘게 감소를 했군요. 그록 역시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등 경쟁 모델에 견줘서 벤치마크 성능에서 뚜렷한 우위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항상 미국 상장하는 기업들 100% 그런 건 아닌데, 일단 처음에 오픈발로 반짝 올랐다가 그러고 나서 쫙 빠지죠. 이익이 안 나는 기업은 쫙 빠집니다. 쫙 빠졌다가 나중에 실적 낙이 한 1, 2년 전부터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일단 스페이스X를 한 1년 정도는 지켜볼 생각입니다. 2700조에는 그닥 살 마음이 없습니다. 지금이 돈 벌 기회라고 공매도에 사상 최대 자금 몰려 주요 종목을 보니 S&P 9000P 문턱에서 공매도 잔고가 20조 원을 훌쩍 넘어섰고요.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은 다른 종목보다 낙폭이 클 수 있어서 주의해야 되는데, 코스피 시장 내의 공매도 순 보유 잔액이 지난 1일 기준으로 22조 8천억 원,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연초에 10조 5,600억이었는데 86%나 급증을 했습니다. 근데 지수 자체가 올 연초가 4,300으로 시작했잖아요. 지수 자체가 더블 됐으니까. 공매도는 타인으로부터 주식을 빌려서 시장에 판 뒤에 주가가 하락하면 이를 대사 갚는 투자법이죠. 보통 고평가돼 있거나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공매도 자금이 몰리는데, 공매도 순보유 잔액은 투자자들이 공매도한 주식 중에 아직 상환하지 않은 잔액을 의미합니다. 최근 상승폭이 컸던 종목들을 중심으로 공매도 잔액 비중도 높았는데, 한미반도체가 7.27%로 가장 높았는데, 이 회사는 올해 들어서 지난 4월 말까지 188% 급등했고요. 하지만 1분기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실적을 기록한 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뒤를 이어서 GS건설 6.2, 삼양식품도 있군요. 삼양식품은 4.56, 코스맥스 4.04, 코스모신소재 3.64, LG디스플레이 3.6, 하이트질러 3.5, 한국항공우주, 포스코피체 그렇게 3.18, 3.12 순입니다. 자, 공매도의 선행 지표로 여겨지는 이 대차거래 잔고도 역대급 수준인데, 지난 4일 기준 대차거래 잔고는 무려 188조 7천억이나 됩니다. 그게 실제로
빌려놓고 매도를 때려야 공매도 잔고가 되는 거고요. 주식은 빌려놨는데 아직 안 때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빌려놓은 금액이 어느 정도냐인데, 빌려놓은 주식의 금액은 190조 정도 지금 됩니다. 올 초에는 110조대였었고요. 1월 말에 130조, 2월 말에 150조대, 4월 말에 지금 170, 지금은 또 188까지 올라왔습니다. 대차거래는 주식을 장기 보유하는 기관 투자자 등이 다른 투자자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주식을 빌려주는 거래입니다. 빌려가는 쪽은 대차 수수료를 내고 빌려가거든요. 그러면 공매도를 때리는 세력들은 결국 주식을 빌린 거에 대한 이자 지급, 그만큼보다 더 벌어야 되는 거예요. 공매도와 정확하게 반대인 개념이 신용입니다. 신용. 내 돈은 1억밖에 없는데 돈을 증권사로 빌려서 빌릴 때 신용 이자 내잖아요. 그래서 그 신용 이자 다 커버할 만큼 벌어야 되는 것처럼 공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을 빌릴 때 내는 이자만큼 그 이상을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매도를 위한 사전 단계로 알려져 있고요. 대차거래 잔고는 반도체와 대형 수출주에 집중이 됐는데 지난 4일 기준 삼성전자 대차거래 잔고가 28조 3천억,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24조, 한미반도체 5조 4천억, 현대차 5조 2,600억, 현대중공업 한 5조 정도 순이고, 다만 대차거래 잔고액이 크다고 해서 반드시 공매도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죠. 코스피가 단기간에 급등하면서 기관과 외국인의 차익 실현 및 위험관리 목적의 해지 수요가 크게 늘었고, 현재 시총 대비 공매도 잔고는 0.3% 수준이라서 코스피 향방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천조가 넘는데 뭐 0.3%니까요. 6천조에 20조니까. 코스피 시가총액 급증에 따라서 공매도 규모도 자연스럽게 커진 만큼 과도한 불안에 떨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한편 국내 증시에서 B2 자금도 역대 최대 규모를 보이고 있는데,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38조나 되고요.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투자자가 주식 투자를 위해서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빌린 뒤에 아직까지 갚지 않은 돈으로 B2의 대표적 지표로 꼽힙니다. 그래서 시장을 너무 좋게 보고 돈을 빌려서 매수하는 사람들이 신용 매수, 시장이나 종목을 안 좋게 보고 아니야 이거 너무 과한데 하면서 주식을 빌려서 때리는 공매도 세력, 신용으로 하는 분들, 공매도 하는 분들, 이렇게 그러면서 시장이 오히려 가격 발견의 기능이 더 높아지는 거죠. 시장은 더 효율적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유동성이 더 풍부해지죠. 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고생 많으셨고요. 변동성이 심한 장이니까 내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밸류에이션, 이 변동성을 견디는 방법은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주식은 고평가되어 있는 영역인가 아니면 저평가되어 있는 영역인가, 그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별주부전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채슬리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외의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저희하고의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와 채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채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